네, 안녕하십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올라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문제풀이 반을 6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시험 반을 6주 동안 진행을 할 텐데, 일단 문제풀이 반의 어떤 난이도 자체는 일단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먼저 이제 한글이 나와 있는 거 있죠. 말 그대로 서술형 문제들 먼저 위주로 하고, 숫자,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숫자는 사실 지금부터 계속 풀어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할 때 집중적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헬스 운동선수들 보시면 한 부위 근육 키울 때 그분만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전 이제 헬스를 그냥 생계용으로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되면 그때 집중적으로 풀어보시는 걸로 해서 올릴 거고, 문제풀이반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한 18문제입니다. 18문제인데, 일단은 매주 한 15문제 전후로 해서 나갈 거예요. 6주면은 90문제 정도 되겠죠. 90문제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이제 모의시험반에서 추려서 한번 낼 건데요. 90개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제가 딱히 빼라고 드리는 거 외에는 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첫 주차에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버릴 내용들을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좀 다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저 난이도가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부분부터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제 1차는 객관식이셨잖아요. 근데 2차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그래서 보통 쓰시오, 기술하시오,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3보험은 대부분 쓰시오 또는 약술하시오, 기술하시오가 나오지 논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논하시오라는 문제는 적어도 2바닥 이상을 소요를 하는 건데, 3보험에서 사실 아직 논하기에는 실무상 쟁점도 많고 판례에서도 아직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국표준주변 상해분류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라서 나오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보험 제가 항상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노후 실손 의료비는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안 하는 이유는 어떤 회사는 판매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버리면은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보험은 공통적인 부분, 생명보험에 있어서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아주 공통적인 부분, 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을 범위로 해가지고 낼 거고, 실손의료비 중복보상 문제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도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매년 말씀드렸고 매년 안 나왔지만은, 안 했더니 이렇게 왜 안 하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다루긴 다룰 겁니다. 그때 기본 강의 때도 한번 다뤘었지만, 다루긴 다루겠지만 거기에 대한 비중은 조금 죽여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은 제가 지금 쭉 흘러나오는 변천 과정을 봤을 때, 죄송하지만은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 과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험 제목이 실무면 당연히 실무적인 부분에 나오는 것이지, 물론 저도 학생 때 시험을 봤었고 그때 이제 합격을 했었고, 저도 게시판에 한 번쯤은 에이 더러운 실무자를 위한 시험 이렇게 한 번쯤은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시험 제목 자체가 실무라고 딱 찍혀 있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좀 실무적인 마인드 공부를 하실 때 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이게 무슨 보험회사에서 정말 직원분들이나 알만한 그런 어떤 지엽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실무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분량 쓰실 때, 이제 앞으로 제가 문제풀이 드리면 답안지 이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써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3가지 유형을 봤거든요. 이제 말로만 중얼중얼해서 암기한 걸 확인하면서 진도를 빼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타이핑, 컴퓨터 타이핑을 통해가지고 치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는 군대 있을 때 말년에 행정반이었는데 할 것도 없고 해서 그 타이핑 몇 번 쳐가지고 그냥 3종 4종 붙었어요 라고 굉장히 이죽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누구는 쓰고 있는데 그죠? 누구는 입 아프게 외우고 있는데, 참 하드웨어의 차이는 있구나 느꼈었고, 세 번째는 쓰시면서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이제 시험을 쭉 저는 시험 그래도 2-3번을 받고
다른 시험들도 많이 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 가장 고득점이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많이 쓰시는 분들이고 저 역시도 3종 볼 때는 입으로 그냥 살라살라 하다가 했는데 자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 써야 되겠더라고요. 신체 손사 볼 때도 3보험도 그렇고 이게 입에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하고요. 이게 손으로 쓸 때랑은 틀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암기하는 식으로 하시면 그 분량이 말이 일단 빠르니까 금방금방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로 외운 걸 써버리면은 지면에 양이 엄청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써 보시다 보면은 이 A4 답안지가 의외로 글자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줄여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면서 내가 쓴 걸 한번 보고 다듬어 보고,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험 볼 때 학원 가가지고 모의 시험만 들으면 그때 이제 끝나면 딱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점심 안 먹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한 번은 더 써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현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 봤자 밤에 한 운동 끝나고 들어가면 11시부터 한 2시, 뭐 끽 좀 삘 받으면 3시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번 써보시고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써보시면은 답안지가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답안지 쓰실 때 뭐 남들 쓰는 것도 응용하시면 좋겠지만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3보험도 그렇고 자보도 그렇고 저는 뭐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강사분이 넣지 말라고 해도 저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뭐 4, 5 이래가지고 손해사정시 유의할 점 해서 썼었거든요. 과실 상계는 어떻게 하고 대비는 어떻게 하고 간략하게 한두 줄씩 쳐줬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점을 받는데 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만의 어떤 답안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많이 써보시면서 좀 문장을 다듬어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답안지 분량은 3보험은 요즘에 이제 보통 한 큰 문제로 6문제 정도 나오고 그 큰 문제 밑에 문제를 쪼개서 나오고 있죠. 3문제씩 4문제씩 이렇게 쪼개서 나옵니다. 뭐 3점, 4점, 5점, 5점 이렇게 정말 외운 게 아까울 정도로 시험 점수를 작게 배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5점 정도면은 5줄에서 한 10줄 사이면은 충분하시고요. 네. 그리고 10점짜리가 한 문제가 10점짜리면 한 바닥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많이 쓰면 한 바닥, 진짜 많이 쓰면. 저는 그때 한 6문제 나왔었는데 제가 3보험 한 6바닥 반 정도 썼나? 예, 6바닥 반 정도 썼어요. 제가 의학이론도 6바닥 썼나? 예, 너무 분량이 적어가지고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늘려야 되나? 쓰고 나서 고민했었는데 일례로 제가 3종을 한번 떨어졌었어요. 3종은 자보 시험 볼 때 제가 그때 13바닥을 썼어요. 10바닥을 쓰고 하나 더 달라 그래가지고 3바닥을 다 더 쓰고 주변의 시선을 느끼면서 막 쓰고 나왔죠. 점수는 한 형편없었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붙었을 때는 분량을 7바닥 정도 썼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합격. 오히려 그게 손사이론보다 걔 때문에 합격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3보험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체 손사 전환할 때 3보험이 효자 과목이었거든요. 의학이란. 네, 근데 의학은 저는 이제 뭐 현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리 뭐 책은 안 보고 그냥 가정의학과 쪽 책이나 좀 보고 들어갔었는데, 분량 써봤자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은 학원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알려주는 답을 그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단어가 중요한 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핵심적인 단어. 그래서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야 뭐 학원에서 알려주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현업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 보고 계신다면은 의학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거 솔직히 상해 쪽, 정형외과 쪽 뻔하고 질병 쪽 뻔합니다. 골절되면 다 나올 수 있는 후유증 합병증 뻔해요. 그 단어들이 저는 쓰면서 이렇게 중복이 되니 이거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랬는데 그때 거의 독학했음에도 거의 70점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3보험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녔었고 한 번 써보고 2번 써보고 분량도 얼마 안 나왔지만은 점수 제가 그때 한 문제를 못 썼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거의 그게 15점짜리였나 10점짜리였는데 한 문제를 2줄밖에 못 썼거든요. 그래도 그때 80점 이상 나왔으니까 나머지에서 거의 뭐 만점 가까이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분량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 쓰실 때 막 첫 번째 자동차 문제 쓰시듯이 막 첫 번째 뭐 쟁점이 어떻고 뭐 이런 경우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상 책임이 발생하고 있다. 다 쓰시고 밑에 하시다 보면 두 바닥 세 바닥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점수 안 나옵니다. 예, 점수 안 나오고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쓰고 옆에다가 간단하게 밑에 한 줄 정도 왜 이렇게 되는지만 코멘트 달아주셔도 충분히 점수는 나오고 남습니다. 다만 3보험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 문제 정도 못 써가지고는 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공부만 제대로 해두시면. 예. 제 주변에도 두 문제 못 쓰고도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턱걸이 해가지고 3보험에서. 그러니까 뭐 분량이 적다는 고민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답안지를 쓰고 나서 한번 쓰고 나서 읽어보세요. 쓸 때는 역시 잘 써. 근데 쓰고 나서 다 읽어보시면 뭔가 좀 어색하고 못 보겠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제가 글 쓰는 거를 뭐 칼럼을 써도 그렇고 쓰고 나서는 칼럼 같은 게 어떻게 쓰고 나서 바로 안 보고 다시 쓸 거 아니면 저녁에 다시 한번 봐요. 아니면 저녁에 썼으면 낮에 다시 한번 보든가. 그러면 뭐 손발이 오글거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고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문맥이 같은 내용이더라도 읽어봤을 때 물 흐르듯이 문장이 쭉 흘러가면은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합격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는 건 알고 키워드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이제 문장 차이입니다. 똑같이 썼는데 왜 나는 이렇고 쟤는 이렇지? 그 문맥의 이어짐을 보면 출제위원들이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많이 고민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진행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3보험 보니까 2018년 3월 2일부로 표준약관이 바뀌었습니다. 후유장이 바뀐 거는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고 바뀐 거 기준으로 그 다음에 3월 2일 날 바뀐 거 보니까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 있어서 그 책임준비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들은 문제풀이 그때 그 범위 될 때마다 그 기본적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업변경, 직업고지 의무죠. 근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여전히 없고 상해 질병보험, 그러니까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있는데 직업변경 의무 같은 경우에도 세분화되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과 계산형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후유장애는 뭐 무조건이고요. 그래서 아마 후유장애는 제가 한 주 정도 잡아가지고 후유장애만 아마 4시간 동안 주구장창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부위만 그냥 조진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해 보신다 생각하고, 자, 1번은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네,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지만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요즘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도 한 번씩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자, 1번 보시면 재산보험의 급부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보험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재산보험은 뭐죠? 상해질병간병보험이죠. 상해질병간병인데 자, 우리 책상이라든가 자동차가 상해질병간병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간병에 요하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거 누가 봐도, 자, 그럼 회사 법인이 간병 상태에 놓였대요. 법인이 상해를 입었대요. 그런 거 없겠죠. 물론 법인의 통장에 스크래치가 가는 경우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상해보험은 뭐냐면 재산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험의 목적,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자연인을 얘기합니다.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자연인을 담보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경우, 뭐 책상이 파손됐다거나 자동차가 파손됐다거나 했을 때 물건 보험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사람, 우리 책상이 부서졌어요. 이만큼 부서졌습니다. 이걸 들고 가가지고 내가 팔라고 해요. 원래 이게 5천만 원짜리였는데 얼마에 팔까? 3천에 팔까? 그럼 에이 2천 하지 뭐. 이게 실랑이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손해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파손됐는데 했더니 상대방이 3천만 원을 팔게 했대. 내가 1억에 팔겠대. 왜 했대? 어머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에서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의 개념이 있죠. 왜 손해의 개념이 있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손해를 보든 아니면 피보험이익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피보험이익이지만은 사고가 안 남으로써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도 피보험이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사람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팔이 부러졌어요. 내가 어디 경매시장 나가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은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저거 똥이야 똥 5만 원 줄게 5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학설이죠.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떤 학설, 소수설에 의해서는 피보험이익을 개념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보험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보험은 사람을 담보하니까 인보험의 일종이죠.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다면 손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죠. 자, 손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책상이 부서졌을 때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됐으니까 3천만 원이라는 손해 결정이 가능한데 손해 결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돈을 줘야 될까요? 그냥 계약에 의해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보통 이 산보험에서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정액으로만 지급을 한다고 쳤을 때 자, 우리 한번 실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실손보험 내가 병원 가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병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갔더니 병원 비용이 한 8만 6천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럼 8만 6천 원 나와가지고 그걸 청구했단 말입니다. 청구했는데 그 실손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렇게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8만 6천 원 청구했더니 가입금액인 1,000만 원을 정액으로 드리겠습니다. 인보험은 정액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그럼 여러분들은 병원 저는 가서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또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병원 한번 갔다 오면은 무조건 10만 원 드릴게요. 물론 50만 원 드릴게요. 이래버리면 실손이 얼마가 나오든 나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는 내가 보험을 한 두세 개 가입했어요. 8만 6천 원 나왔는데 세 군데 청구했더니 8만 6천 원, 8만 6천 원, 8만 6천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17만 2천 원의 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괜찮은데 17만 2천 원 일당으로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한 500만 원 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오전에 경제활동을 하고 오후에 회사에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뭐 한번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차피 기본 시간이니까. 그럼 나는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진료를 다 보려고 그러겠죠.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거기는 어떻게 아파요? 몰라, 이상하게 아파요. 이렇게 검사 병원에서 또 오케이 하죠. 검사 막 쫙쫙쫙 돌리겠죠. MRI 한번 찍으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씩 나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병원에서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과잉진료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이상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일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까짓 거 어디가 안 아프면 이제 아프길 바라게 되겠죠. 그럼 누가 쳐주길 바란다든가 누가 어깨만 툭 치고 지나가는데도 쓰러져가지고 기절한 척 해 있고 뭐 그런 게 만연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연성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하면 경성사기, 보험범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난장판이 나겠죠. 네, 난장판이 나겠죠. 아주 조금만 쳐도 쳤어! 막 이러면서 나 병원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정액으로만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적인 어떤 그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실손만큼만 보장을 하자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산보험에서도 실손 보상 방식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자, 정액으로 지급하면 옛날에 혹시 광고 보셨나요?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아줌마가 웃으면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차에다 물을 이렇게 쫙 뿌리고 막 개가 뛰어다니고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피생명 광고였거든요. 남편 죽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는데 10억 받았다고. 근데 이제 사망은 정액으로 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장애 같은 거 생각해보면 장애는 내가 100% 죽었을 땐 10억을 주는 거지만 이거 요만큼 다쳤다고 해가지고 10억 달라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지잖아요. 괜찮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러 군데 보험 여기 다쳤는데 10억을 준다면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망한 거나 이거 다친 거나 똑같이 줘버리면은 솔직히 그냥 다 이거 하나 날려버리고 사망보험을 받겠죠. 아니면 입원 일당 같은 경우 생각해 볼까요? 입원 일당도 정액으로 500만 원 준대요. 이런 경우들. 예,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은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입원 일당이 예전에는 막 1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아마 2004년부터 처음 일을 했는데
그때 막 10만 원짜리도 있고 막 7만 원,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입원 일당을 많이 가입했으면은 이게 부정액 보험이다 보니까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 입원했으면 3일 초과 4일 차부터 줬으니까 27일이면은 270만 원을 줬어요. 네. 그럼 보험이 한 두세 개 있으면은 얼마입니까? 괜찮죠. 괜찮죠. 제가 아는 지인분도 실질적으로 장애는 가입 많이 안 하시고 입원 일당만 이빠이 넣어가지고 한번 그 염좌 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 입원 일당 합의체로 왔어요. 그 정도로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1만 원에서 3만 원 이내죠. 왜 줄었겠을까요? 왜 줄었을까요? 보험회사가 돈이 없어서? 아니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줄이긴 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험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죠. 네가 열을 입원했어? 열을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얼마 나왔구나. 넌 그것만 받아야 돼. 왜요? 너희 손해는 그거니까. 인보험에서는 내 손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입원 일당에 대해서도 주기는 줘요. 중복보상으로 주기는 주는데 그래서 가입 금액을 줄이게 된 겁니다. 너무 많이 청구하고 이걸 악용하게 되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나는 오래 누워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 금액을 줄인 거는 도덕적 유형과의 관계 때문에 줄이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도 실손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인보험이 갖고 있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손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입원 일당이라든가 골절 진단비, 골절 진단비 마찬가지죠. 1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 드릴게요 했는데 골절 발생했을 때 와가지고 너는 팔이 골절 발생했는데 가입은 50만 원이지만 너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10만 원만 줄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라든가 입원 일당 등과 같은 부정액 방식도 재산보험에 있어서 급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있죠, 하나가. 돈을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내가 돈을 안 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간접적인 급부를 받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안 내는 납입면제. 납입면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 납입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암보험 그 암진단비에서 암에 한번 걸렸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소멸되니까 내버려두고 50%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주계약에서 50%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은 장애보험금을 주고 이제 그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납입 면제라는 것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은 보험 기간까지 보험 담보를 끝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도 재산보험에 있어서 간접적인 급부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급부 형태가 나왔죠. 정액으로 주는 거. 이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망보험금. 웬만한 보험은 다 정액으로 주잖아요. 웬만한 거 다 정액으로 주고 있고. 실손보상 방식은 대부분 이제 해외 실손이라든가 국내 실손,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 특약 등과 같은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비용 담보 특약 같은 경우에는 그 실손으로 주겠죠. 형사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 봐가지고 1,000만 원 지급했는데 보험사 여러 군데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받아버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한 번 내면은 얼마 이득, 사고 한 번 내고 제발 형사합의 보자고 매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손 보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있고, 부정액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입원 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유장애 보험금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뭐 하루에 3만 원씩, 하루에 5만 원씩 입원 기간 대비해서 주는 게 있고,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서 3번 나오긴 나왔지만은 거의 뭐 안 나온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하면 스쳐갈 정도였기 때문에 나중에 입원 일당도 반드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거는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상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납입 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의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아니면 각종 진단비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납입 면제 방식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답안을 한번 쭉 보면서 정리를 해보시죠. 먼저 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자, 정액 보상 방식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유효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재산보험의 골절 및 수술급여금, 각종 진단금, 사망보험금 등은 정액 급부 방식에 해당된다. 골절 진단비, 수술급여금 아시죠?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있죠. 그래서 각종 진단금, 암 진단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진단금도 정액으로 중복 보상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망보험금도 정액 급부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3줄 정도 적었는데요. 2줄 정도로 줄이셔도 무방을 합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준정액 보상 방식에 있어서는 다만 답안지 적으실 때에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정액보상 방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으시면서 골절 및 수술 의혹은 진단금, 사망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예시를 들어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답안지 적을 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일단 준정액보상 방식은 보시면, 준정액보상 방식은 사고 발생 시 가액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금액을 기간에 따라 또는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가액금액이 보통 뭐 3만 원이면 3만 원, 이번 일당은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액금액을 갖다가 기간에 따라 또는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이번 일당이 대표적이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후유장애 보험금이 대표적이죠. 후유장애 보험금은 정말 대표적으로 가액금액에서 비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하고, 예컨대 후유장애 보험금이나 이번 일당이 이에 해당된다 라는 답안을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시를 들어주는 거는. 다만 밑에 제가 박스에 있는 것처럼 길게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은 거지, 일단 박스에 있는 것들은 일단 답안에서 일단 배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로 앞으로 계속. 근데 다만 이해 차원에서 보시고, 여기에 있는 거 예컨대는 좋은 거니까 한두 줄 정도만 요약해서 붙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손보상 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른 비용만을 보상함으로써 수익자가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재산보험에서는 비용담보특약에서 실손보상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손보상 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른 비용만을 보상함으로써 수익자가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스로 적어 놓은 거니까요. 근데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건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라번에 납입면제 있죠? 납입면제는 이제 주로 생명보험에서 인정되는 제도인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이렇게 피보험자,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 납입면제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계약자도 보호하는 성격도 있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있어서 이 피보험자 측 또는 유족, 남겨진 자들에 대한 보상 담보를 하는 성격은 납입면제도 있지만은 자살, 고의사고에 있어서 자살 했을 때 2년이 지나면 일반 사망보험금을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납입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되어 있는데, 납입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밑에 있는 납입면제 대상도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어주셔야 되고,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 분류표준 신체 부위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됐거나 진단 특약에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실손 특약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계약이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하나요. 근데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외고, 피보험자 1인으로서 동일할 경우에는 각 특약이 차회 이후에 보험료 납입도 면제가 되며, 특약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납입 면제가 된 경우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주계약이 납입 면제가 됐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한 명,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가 되는데, 갱신 특약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갱신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주계약에서 납입 면제가 되면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만 특약에서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납입 면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대한 것만 납입 면제가 되는 것이고, 주계약 보험금이라든가 다른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여전히 내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 특약이 갱신 특약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냈지만 나중에 갱신됐을 때는 다시 또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다만 그 갱신 특약이 그 보험금을 여전히 지급하는, 담보하는 성격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지급하고 그 특약이 소멸할 경우에는 뭐 갱신 특약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그 특약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소멸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느냐. 중복보험 정액보상 방식과 중정액 보상 방식은 실손보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 간에 주고 있죠. 사망보험금이 50억이든 60억이든 이번 일당이 하루에 뭐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다 주고 있죠. 주고 있고, 다만 실손보상 특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 위험과의 관계 때문에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에 따라서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이 중복보험인 경우 재산보험의 급부 방식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보험이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을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을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방금 말씀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쭉 한번 살펴봤었죠. 먼저 뭐가 다르죠? 손해보험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고 또는 내 어떤 권리, 재산권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지만은 그 인보험, 그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담보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사람. 자연인이 해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손해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재화, 각종 권리를 포함한 유무형의 재산 등이 모두 보험의 목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상태를 담보하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입니다. 자,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경제적 손실이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이 없죠. 예, 있다고 한 게 된다면 10억을 가입했습니다라는 거에서 커트가 들어오게 되겠죠. 당신은 소득 대비 계산했을 때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이 인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없고, 이 점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이득금지 원칙을 구현하는 피보험 이익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이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라든가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득금지 원칙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 이익 개념도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보험가액의 부존재입니다. 자,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없으면 당연히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하죠. 보험가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 5천만 원짜리면은 내가 이 책상을 혼자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 책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보험 이익은 5천만 원이면서 보험가액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5천만 원 한도로 내가 3천만 원 보험을 가입을 하든 1,000만 원 보험 가입을 하든 가입 금액을 얼마를 하든 그거는 보험회사와 나 사이의 약정이죠. 내가 보험료 이거밖에 못 낼 것 같으면 가입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보험 가액은 법정 최고 한도액이죠. 이 가액을 넘어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섰을 경우에는 실손보상, 비례보상 방식을 택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라는 것이 바로 손해보험이고, 인보험은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없고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인데 인보험은 피보험 이익 자체가 없으니까 보험가액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보상 한도입니다. 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가액을 한도로 가입을 하죠. 이게 5천만 원짜리면은 5천만 원까지만 보상 한도가 있지만, 근데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모 보험사에서 최근에 가입을 할 거거든요. 할 건데 지금 생명보험인데 재해로 사망하든 질병으로 사망하든 3억에서 최대 5억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41거든요. 41인데 보험료 제 친구 가입한 거 보니까 5만 원 후반대? 엄청 싼 거예요, 진짜. 그게 5년 갱신인가 뭐 그렇던데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싶죠, 당장. 가입해야죠. 왜냐면 그냥 뭐 병 들어 죽든 그냥 죽든 무조건 그냥 그 돈 주는 거니까. 안 그래도 대출금도 있는데 잘 됐다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가입을 하고 갔다고 치죠. 갔는데 3억, 제 친구는 5억 가입했고 딴 애도 5억 가입했는데 걔는 담배를 피니까 보험료가 10만 원 육박하고 얘는 담배 안 피니까 보험료가 한 6만 원, 5만 원 후반, 6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피가 좀 수치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선식하더니 수치 낮춰가지고 보험료를 다시 또 내리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가입하러 갔는데 보더니 저를 쓱 보더니 담배도 피고 뭐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3억 원의 가치가 없는데? 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 못하죠. 왜냐면 인보험, 피보험 이익에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상한도, 손해보험은 당연히 보상한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이 보상한도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입금액 한도죠. 가입금액 한도. 약정한 가입금액 한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상한도라는 게 손해보험에서는 엄격하게 있지만 인보험에서는 있지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험기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에 해당되지만은 재산보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3년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비해서 담보기간이 비교적 장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보험이라고도 하죠. 인보험 같은 경우는. 생보험은 장기보험이라고도 합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제 손해보험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인보험하고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답안 첫 번째 보시면은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즉 이거는
상법에 보험계약법에 보시면 인보험 파트에서 나와 있는 상법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 상법의 규정 중에서 재산보험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경우로 준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보험계약법을 다 1차는 통과하셨으니까 첫 번째 우리 뭐가 있죠? 타인인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인 피보험자의 동의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까지,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 체결 시까지죠.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그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처음에 정말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많이 혼이 났죠. 혼이 났죠. 남자들이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가 싸운다, 여자가 화낸다, 남자가 화낸다,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가 사과한다. 하여튼 뭐 결국 다 그런 식으로 다 끝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문제는 어쨌든 뭐 결혼해가지고도 남자가 무슨 논리적으로 따지면 남자가 말이 많다. 그잖아요. 결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가 뭐 쪼잔하게 말이 많다. 얘기 안 하면 또 왜 답답하게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 할 때마다 집에 오면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도 기억해요. 프루덴셜 생명의 무슨 이정미 팀장님이셨나?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와서 앉아보라 그러더니 저보고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면서 저한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하라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집사람이 계약자면서 자기는 수익자. 그때는 애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누구죠? 피를 보는 사람이 피보험자죠. 네, 그러면 내가 피를 보고 돈은 집사람이 챙기고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을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체결해가지고 좀 크게 싸울 때마다 처음에 3-4개씩 가입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다 깼지만 결국은. 근데 이렇게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집사람이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저를 갖다가 피보험자로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 서면 동의를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만 받으면 된다?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도덕적 위험 때문이지 사실은. 집사람이 막 자기 뭐 밥 맛있게 먹어?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퐁퐁으로 쌀을 씻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등산동호회의 맘드기가 아유 뭐 엉덩이가 아주 그냥 실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런 제가 생명에 또 위협을 느낄 만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면 저는 당연히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의를 해주는 건 맞는데 그 동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밖에 있는데 나 계약 체결할 건데 동의할 거지?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동의란 걸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착석을 해가지고 서면 동의를 하든가 아니면 제가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대리인이 있는 하에서 이제 서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서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2018년 11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에 의한 것도 서면 동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상법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서면 동의를 반드시 하도록 계약 체결 시킬 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덕적 위험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산보험은요. 산보험도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죠. 그럼 도덕적 위험의 확률이 있다 없다? 높죠. 네. 쟤만 죽으면 내가 집을 살 텐데. 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보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 체결 시까지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는요. 하나에 대해서 모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위에 대해서. 즉 계약을 체결할 때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계약했는데 나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도 나로 했어요. 이 경우에 수익자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내가 돈 받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할 때 집사람 본인 또는 뭐 등산 동호회 만들기
이런 애들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나 외의 사람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지정 변경에 대해서도 타인인 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받도록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계약법, 상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절대적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 강행 규정. 예를 들어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법에서 약관에서 규정했다. 이거는 663조에 비추어서 계약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니까 유효하다. 개뿔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663조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상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산보험,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는 첫 번째, 타인의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요거는 그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산보험은 솔직히 우리 개인보험이고 생명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에는 뉴스 같은 것들을 쭉 보시다 보면 이해될 때가 있어요. 사건 사고들을 보시다 보면 왜 그런지. 다음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사망계약 무효인데,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자라든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왜 무효로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별로 없죠. 사실은 살인 변신 능력이 별로 없죠. 없는데 가가지고 저수지 같은 데 끌고 가가지고 사진 찍어준다고 자꾸 더 뒤로 야 더 뒤로 가봐 야 더 멋있게 포즈 한번 취해봐 이렇게 막 뭐 도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심신 상실자라든가 심신 박약자들도 끌고 와가지고 일부러 사도 쪽으로 걷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이렇게 함으로써 고의사고를 유발시킨 다음에 보험금을 탈 수도 있겠죠. 이들을 사망을 담보로 한 다음에 내가 보험을 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약관의 규정이 생긴 이유는 이게 그래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도 그렇게 해먹으니까 만든 거거든요. 법이라는 건 언제나, 성문법은 특히 자꾸 죽이니까 죽이지 마라, 자꾸 이거 하니까 하지 마라라고 이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 짓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무효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강행 규정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12일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간의 예외 조항을 뒀죠. 왜 예외 조항을 뒀느냐? 이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이, 이 계약을 무조건 무효로 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에 있어서 사망보험금은 사실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유족한테 필요하죠. 유족한테 필요한데 심신상실자라든가 심신박약자들이 여러분 잘 사시는 거 맞습니까? 뭐 청담동 주택에서 막 대리석 깔아놓고 사시는 거 봤어요? 목발 짚고 막 들어오시죠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잖아요.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요. 반지하 아니면 뭐 단순 노동 정도 하면서 150에서 170 정도를 받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보통 또 장애우들끼리 결혼하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런 경우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보험도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이분들 거리에 나앉거든요. 진짜 눈 뜨고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뵀는데 진짜 마음 아픈 경우가 많아요. 제 가진 돈이 많으면 막 몇 억씩 드리고 싶은 만큼. 근데 그 보험가입마저도 안 시켜버리니까 그분들 가정들 또 없는 분들이 사고도 잘 나요 또. 그러면 다치게 되면 가해자들은 뭐 다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보험사에서도 와가지고 그 배상 책임 같은 경우 와가지고 그냥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 생명보험도 없어요. 진짜 길거리에 다 앉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진짜 1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입법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이 워낙 바쁘시죠. 그래서 2015년 3월 12일에야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풀었죠. 그 단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되든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 가입은 유효하고 보험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은 판매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죠. 판매 안 하고 있죠. 요거는 정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결국은 산보험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하지만 심신박약자는 계약 체결하던 시 의사 능력이 있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다. 심신박약자는 심신상실자와의 차이점이 집을 그냥 찾아갈 수 있을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가 이제 심신박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뭐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를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이런 것들은 안 나올 테니까 뭐 그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과실 사고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상법
그 면책사유에서는 보험계약법 면책사유에서는 659조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사고는 면책으로 하는 게 통칙의 내용이지만 인보험에서는 732조에서 다시 그 경우에는 중과실사고에 대해서는 담보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마 732조인가 742조인가 그럴 겁니다. 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중과실사고 같은 경우에는 담보한다고 되고 있는데, 만약 재산보험에서도 만약에 중과실사고 담보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우리 등산 보통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정상에서 막걸리 금지돼 있지만은 막걸리 한 잔 먹고 내려오다가 구르시는 경우 많고, 자전거 타고 앞에 못 보다가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경우 많고, 보통 뭐 축구하다가 다리 다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이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죠. 중과실과 경과실을 사실 구분하는 게 모호한데, 이 경우에 중과실 사고로 다 면책하겠다,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사실상 보상받을 게 없기 때문에 실효성 때문에 중과실 사고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타인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안 받으면 무효된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무효지만 심신박약자는 일정한 경우 예외이다. 세 번째는 중과실 사고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라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은요, 재산보험의 표준약관상 다음 용어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라고 되어 있죠. 상해. 자, 이건 용어들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딸딸딸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일단 상해부터 한번 보시죠. 상해의 개념은 뭡니까?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요건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갖다 상해라고 하는데, 이때 신체 가로 열고 되어 있는 개념 있죠? 신체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개념 적으라는데 이거 빼먹으시면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해서 발생한 골절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체에 상해를 입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신체인지 알아야 되겠죠. 약관에 보시면 의수라든가 의족이라든가 의안, 의치 등과 같이 그 보조장구는 신체에서 제외되지만은 부분의치라든가 인공장기 등과 같이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신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의족을 찾는데 가다가 차를 쳐가지고 의족이 부러졌어요. 근데 의족이 신체에 해당된다. 그럼 골절 진단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장기라든가 부분의치를 제외한 의수적, 의안, 의치 등과 같은 보조장구는 신체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족이 부러져도 골절 진단비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개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고지 의무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과 고지 의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약관에서는 일단 고지 의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지 의무는 뭐였죠? 계약전 알릴 의무죠. 계약 전에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툭 터놓고 알려줘야 될 의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사례는 이제 고지 의무는 사실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올 확률이 좀 높은데, 나오게 된다면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도 그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라는 건 맞죠. 약관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그 계약법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굉장히 유명한 판례기도 하고, 그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지만, 우리 보통 청약서에서는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질병 치료받았던 질병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5년 이내에 치료받지 않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런 게 있었죠. 5년 이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암으로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죠.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보험가입했으니까 당연히 고지 의무 청약서에서는 없음을 기재를 했어요. 가입한 다음에 그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고지 의무 위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청약서의 질문표에 있는 기재사항에 대해서 5년이라고 해서 5년에 대해서만 충실히 기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얘기할 게 없다.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이거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청약서에 있는 질문표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암에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정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암 걸린 사실을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내가 암 걸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례 만약에 푸시게 된다면은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판례 입각해가지고 고지 의무 이행을 쭉 했는데 5년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청약서 질문표에 내용이 없으니까 고지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그 고지를 있는 질문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라고 넘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그 암이 재발했다면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지음은 어쨌든 이제 앞으로 대부분 변형된 사례 형태로 갈 것이고,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재작년에 문제 시험 낼 때는 그 사례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 몇 년도 뭐 병, 투병 뭐 했었고, 몇 년도 투병 생활 했었고, 뭐 투약 받았었고 했을 때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과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작년에는 여기서 모의 시험반 하면서 6주 중에 3주만 쪼개서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문제를 선별하다가 그 문제를 낼까 말까 하다가 뺐어요. 뺐는데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게 응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저인망 쌍끌이 어선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예, 일단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시고 나면은 모든 건 다 즐거운 추억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했던 모의시험 문제 중 기출됐던 거 빼고 모든 형태의 사례 문제까지 다 해가지고 문제풀이 및 모의시험반 때 쭉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의는 받고, 근데 고지의무 중 중요한 사항 보시면은요, 계약전을 알릴 의무와 관련돼서 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라고 돼 있고, 요거는 뺄 내용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그 청약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조건부 승낙. 조건부 승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가 사귈 때 똑같은 내용이죠. 사귈 때 와가지고 오빠 미숙아 우리 사귈까? 라고 했더니 미숙이는 거절하거나 아니면 좋아라고 승낙하거나 조건부 승낙을 붙일 수가 있겠죠. 좋아, 거절 또는 알아, 좋아. 대신 주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뒷 가로 열고 너하고 사귀는 거 알리는 건 쪽팔리지만 네가 좋긴 좋으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싫어했어요. 처음 사귀게 된 여학생이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자. 성당 다니면서 이제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군대 제대하고 알게 됐죠. 제대하고 알게 돼가지고 정말 건축학개론에서 보면은 그 첫사랑이 어땠어? 했더니 엄태웅이 그러잖아요. 쌍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공감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어쨌든 고지의무에서 이제 조건부 승낙은 가입 금액을 제한한다거나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것이죠. 허리가 아프셨어요? 그러면 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보험금을 삭감한다든가, 보험료 할증.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장을 제외하거나 받는 돈을 늘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위험에 대한 위험 단체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한 위험의 개별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데 위험 단체에 편입을 시키기 전에 한번 걸러줘야 되는 게 고지 의무고, 그럼 걸러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인수를 거절하거나 받아줄 경우에는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 이 네 가지 조건부 승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해와 고지 의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봤고요. 평균 공시율이랑 영업일은 조금만 쉬셨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